이게 데드캣 바운스라고 생각하시지 않는 거네요. 여기에서 뭐 폭등까지는 아니겠지만 서울 수도권의 교통 좋고 사람들이 많은 지역은 집값이 하락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저는 경제평론가 박연미 이제 소장님 모시고 네. 여러 이야기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부동산부터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상반기 어쨌든 집값, 상반기뿐만 아니라 뭐 올해 이제 8월 달까지 전반적으로 집값이 좀 반등은 세게 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요거 이제 요즘에 팽팽하더라고요. 이제 상승 얘기하신 분들이 네. 이제 힘이 많이 세지셨어요. 어깨 네. 왜냐하면 상승했으니까. 올랐으니까. 근데 일단 올해 연말까지 하고 올해 연말 이후하고 좀 나눠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정말요?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오를 거다. 그런 시간은 살짝 지나간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당분간은 올해 지금 10월이잖아요. 네. 횡보하는 장세로 연말까지 가다가 미국에서 경기가 좋지 않아서 금리를 그만 올리겠다는 선언이 명시적으로 나온 이후에 그러니까 금리가 현재까지 이 높아져 있는 수준을 유지는 하겠으나 더 이상은 절대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그런 선언이 나온 이후에 올라가는 그 오름폭이 내년 들어서는 소폭 상승은 할 것 같아요. 다만 집값이 소폭 상승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올라가는 오름폭의 상승은 지역별로 편차가 굉장히 클 것 같다. 그러니까 올해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지역별로 편차 컸죠. 굉장히 편차가 컸고 지금도 무슨 소리야. 우리 집 동네는 하나도 안 올랐고 우리 지역은 오히려 옛날보다 떨어졌어 하는 데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전체 평균을 보면 실거래가 지수도 좀 올랐고 분위기가 전체적으로는 소폭 상승을 했잖아요. 전체 평균으로도. 또 서울에서 소위 상급지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가격이 튀기도 했는데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는 내년에는 상승폭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실 평균에서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집은 안 올랐는데라는 게 사실 다들 내 집을 기준으로 이제 바라보니까 그쵸. 어떤 분은 떨어졌는데 어떤 분은 올랐는데를 하는데 맞아요. 사실 중요한 건 이제 평균 이게 이제 현재 시장인 거잖아요. 이걸 봐야 되는 건데 근데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고 하셨는데 편차는 왜 심했고 그러면 올해 연말이랑 내년에도 이 편차가 심해지는 건 계속 좀 유지되는 건가요? 일단 편차가 왜 심하냐? 편차가 심한 건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편차가 있잖아요. 아 그래요? RR 같은 거 말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그쵸, RR 같은 것들. 대단지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잠실에 만세대짜리 대단지가 있다. 상가에서 가까운 동, 햇빛 잘 드는 동, 학교에서 가까운 동, 지하철역에서 4번 출구 나오자마자 우리 집 있는 동. 그거 비싸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고속도로에 면해 있다, 시끄럽다. 똑같은 학교 초품하지만 학교에서 멀다. 그럼 가격이 1, 2천 떨어지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역적으로도 보면 편차가 있는 이유가 가격이 상승세가 나타난다라고 해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직장이 있고 교통 좋고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이 올라가죠. 그런 곳은 많이 오르고 천천히 빠지고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 편차가 나타나고요. 인구 이야기를 항상 하는데 인구가 줄어들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싶어 하는 그 호재가 있는 지역은 가격이 더 탄탄하게 받쳐지죠.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들면 지방에서 빠져나오는 분들이 더 인프라가 좋은 곳으로 모여들거든요. 뭐 여담이지만 전 굉장히 시골에서 왔는데 저희 고향 어디서 집에 오셨는데요? 저는 대구에서 왔습니다. 저기 저 보은군 회북면 늘곡리라는 곳이 있어요. 그 6.25 전쟁도 피해갔다고 하는 산골인데 저희 고향 마을에 집이 절반 정도 비어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현재 사람이 안 살아요. 거기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집이 비어 있는데 제발 와서 살아라. 관리를 해주면은 된다. 와서 혹은 사람들한테 그냥 돈을 주면서 그냥 한 번씩 들여다만 봐줘라 하는 지경인데도 사람들이 안 오죠.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서울에는 집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프라가 부족한 곳은 사람이 빠져나가고 인구가 줄어든다고 할수록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황은 내년, 내후년 그리고 10년 뒤에도 더 심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별 편차는 지금 당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향후 10년, 20년, 30년 가면 갈수록 이제 더 벌어질 것이다. 누군가는 이제 인구 감소로 집값은 하향할 수 있다 얘기하지만 지금 소장님 말씀은 상급지
뭐 서울과 경기 그런 쪽은 계속 우상향할 것이고 그쵸. 그게 아닌 지방의 일부 소도시 같은 지역은 끝없이 좀 떨어지는 빈집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전체 인구가 n분의 1로 모든 지역에 한 사람이 공평하게 한 명씩 이렇게 나눠서 사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이번에 반등한 집값이 사실은 네. 이제 하락세가 기간이 길진 않았잖아요. 기간이 짧고 하락폭이 컸던 건데 이렇게 기간이 짧게 하락하고 다시 반등한 게 과거에도 이런 일이 좀 있었나요? 기간이 짧게 반등했다가 하락폭이 컸다. 97년 외환위기 당시에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2008년 세계금융위기 당시에는 사실은 전반부는 지금하고 비슷했는데 그때는 2009년까지 잠깐 크게 하락했다가 2009년에 반짝 상승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5년 동안 또 하락을 오랫동안 그쵸. 했죠. 지금 그래서 하락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랑 너무 비슷하다. 이거 지금 반등했을 때 빨리 정리해라. 이제 곧 내려가면 이거 다시 전저점 간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을 그냥 등치에서 보기엔 좀 어려운 게 일단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근본적으로 어떤 게 다르냐면 그때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 있었죠. 은행권의 부실이었다라면 이번에 코로나19 이후에 돈이 무지막지하게 풀린 이 상황은 사건이에요. 그때는 소위 구조 스트럭처에 문제가 있었다라면 이번은 이벤트 베이스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대응하는 방식도 달랐죠. 그때는 구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직접 돈을 꽂아준 게 아니라 부실화된 은행들에만 돈을 지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엄청난 돈이 풀렸지만 물가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이번에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가 부러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골절이라고 비교를 한다면 골절상은 명확해요. 우리 김 작가님이 팔이 부러졌다. 명확하잖아요. 그럼 여기다 깁스를 하면 돼요. 그 6개월 뒤에 낫는다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이번에 그 코로나19 상황은 말하자면 골병이자 마상인 거예요. 골병이나 마상은 어떻게 치료합니까? 특효약이 뭐예요? 없어요. 특효약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누구는 매운 걸 먹고 누구는 쇼핑을 하고 어떤 방식일지 모르겠어서 각국의 대응 방식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본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했던 게 무지막지하게 돈 돈을 풀기. 풀었죠. 엄청난 돈 풀기. 그게 모든 사람의 주머니에 꽂혔기 때문에 은행에만 돈을 풀었다가 은행의 돈을 다시 걷어들이는 방식으로 했던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후과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걸 아마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거고 여기에서 파생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래서 집값이 잡히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액면가 자체가 그냥 올라가 버린 거예요. 액면가가 그러니까 입장료가 올라가 버린 거죠. 그렇죠. 기준금리가 5% 시대? 이런 시대가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잖아요. 세계 금융위기 당시 이후에 금리를 확 내렸다가 다시 인상해서 올린 종착점이 2.5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5%, 6% 기준금리 시대를 볼 줄이야. 미국 기준으로. 그러면 기준금리라는 건 말 그대로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입장권이 그 정도면 입장권 5만 원 주고 끊었어요. 놀이공원 입장권을. 그럼 들어가서 솜사탕 사 먹고 밥 먹고 하면 촥촥 비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 물가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니까 집값이 왜 이렇게 비싸? 이것도 어찌 보면 간단한 게 집의 액면가 자체가 올라간 거예요. 그게 코로나19 당시에 집값이 2배 올랐다에 가장 간단한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그냥 돈이 몇 배나 풀려버리니까 2,000조 원이라는 돈이 미국에서만 풀렸다라고 하잖아요. 돈이 그냥 값어치가 없어져 버리니까 액면가 자체가 올라가 버린 거죠. 그래서 집값이 오른다라고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장님은 이게 데드캣 바운스라고 생각하시지 않는 거네요. 여기에서 뭐 폭등까지는 아니겠지만 서울 수도권에
교통 좋고 사람들이 많은 지역은 집값이 하락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락을 얘기하시는 분들의 이제 근거를 가지고 제가 좀 이제 한번 이제 소장님의 질문 네. 드려보면 집값이 어쨌든 오른 건 사실이지만 매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면서요. 그럼 매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결국엔 집주인이 팔고 싶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집값이 오를 것 같으면 저 같아도 매물 내놨다가 다시 걷어들일 거란 말이죠. 근데 매물이 늘고 있다는 거는 집값이 오른 지금 집주인이 더 안 오를 것 같으니까 지금 빨리 팔고 싶다라는 거에 보여주는 징표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집값은 하락할 확률이 높다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거기에 숨겨진 하나의 마음이 더 있다고 생각해요. 숨겨져 있는 마음. 숨겼던 너의 마음 속에 네. 나는 갈아탈 테야. 그 집주인들이 집을 팔고 난 다시 전세나 월세로 갈 테야는 많지 않아요. 그게 시장의 추가적인 공급이기도 하지만 네. 사실은 새로운 수요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집을 팔고 다시 무주택으로 돌아가지는 않아요. 이분이 대부분. 지금 갈아타기. 그쵸. 지금 생각해보면 다주택자가 투자용으로 시장에 들어가기엔 적절치 않은 시장이에요. 그렇죠. 싼 돈에 돈을 꺼와서 투자를 해야 남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리가 비싸면 조달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돈을 당겨서 들어간다. 이거는 남는 장사가 아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들어간다는 두 가지입니다. 네. 강력한 실수요에 대한 동기, 실수요. 혹은 상급지 갈아타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 그러면 의지와 동기인데 무주택자가 내 집을 사려고 보는데 나는 실탄이 부족하다. 이걸 도와줬던 게 정부의 특례 보금자리로. 그렇죠. 그쵸. 이걸 통해서 정부가 부동산 경기 급락을 방어했던 거고 네. 그리고 급락을 방어하는 그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도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분에 대한 특례 보금자리론을 종료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잖아요. 이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정부가 보기에 그 6억 원 수준의 집값 이런 것들 그 시장에서도 이미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 정책의 목표가 충분히 달성됐다고 보는 거죠. 두 번째로 보기에는 여기서 사람들이 매물량이 점점 쌓이고 있다. 사람들이 던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던지고 나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게 아니에요. 던지는 게 아니라 팔고 다른 데로 가야지. 갈아타야지. 그 뒤까지 생각하셔야죠. 네. 그러니까 동화책에서 왕자와 공주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나잖아요. 네. 근데 결혼식 하고 나서 결혼식장에 들어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가 그렇죠. 시작이란 그때부터 말이에요. 시작이라고 하죠. 자, 웨딩드레스 벗고 나서부터가 실전이에요. 그날만 예쁘고 그 다음날부터 손에 물 묻히고 실전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거 던지고 다른 데로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최근 들어서 보면 제 주변에도 이제 아는 부동산이 많지 않겠습니까? 경제기자를 오래 했으니까. 그렇죠. 문의들이 많다는 거예요. 문의들이 굉장히 많고 갈아타기 수요가 많고 집값이 상승하려고 할 때는 어떤 수요들이 있냐면 내가 평소에 찜해놨던 집들이 너무 더 오르기 전에 그러니까 한 번 빠졌다가 다시 반등하려고 할 때는 우리 집도 빠졌다가 조금 올랐으니까 약간 올랐을 때 우리 집 팔고 저 집이 더 오르기 전에 내가 가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매물이 쌓인다는 건 안 팔린다는 뜻이기도 한데 왜 안 팔리겠어요? 금매로 내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팔짱 끼고 지켜보는 거죠. 난 이만큼 안 받으면 안 팔 거니까 살라면 사고 이렇게 내놓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인을 지나치게 오해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금매는 상반기에 많이 정리가 되었고 그 상황은 4월과 5월 정도에서는 정리가 됐다고 보고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은 또 어나더 레벨. 그러니까 다른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건 맞는데 전체적으로 매물이 쌓이는 걸 못 견뎌서 던지는 매물이 많다. 이렇게만 보는 거는 조금 해석에 오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드리니까 저도 며칠 전에 친한 동생이랑 통화를 했는데 그 동생이 이제 저한테 전화로 이제 자기가 이제 무주택자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했더니 지금 집을 팔고 더 좋은 데로 가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사례인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지금 집을 매물로 내놓으신 분들이 내가 무주택자로 가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갈아타기를 하고자 하는 건지는 이게 정확하게 찍히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알 수 없어요. 그거는 이제 네. 뭐 부동산 시장이랑 공인중개사 통화 많이 하고 하시니까 그런 네. 걸 토대로 이제 판단하신 직감 같은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현장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문의가 늘어나고 매물로 내놔 본다는 표현이 더 정확한 거예요. 내놔 보면서 문의를 하는 이유는 원래 내가 찍어놨던 그 집들의 가격이 전고점보다는 살짝 내려왔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넘사벽이야 할 때보다는 약간 노려볼 만한데 우리 집도 너무 떨어졌을 때보다는 살짝 올라왔고 그러면 우리 집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항상 내가 가고 싶은 집의 상승 속도가 빠를 테니까 저 친구가 살짝 내려왔을 때 가는 게 좋아 라고들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미분양 주택은요? 미분양 주택 증가폭은 좀 줄었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은 건설사가 분양을 해서 이게 줄어든 거다. 이렇게. 분모가 줄어서? 네, 얘기도 하시잖아요. 그것도 있죠. 미분양 데이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분양을 밀어서 분모가 줄어든 것도 맞고요. 네. 근데 두 번째는 사실은 더 큰 건 뭐냐면 실제로 장기 미분양이 좀 줄었어요. 이런 것들을 지방의 악성 미분양, 중공후 미분양은 늘어난 게 맞는데 사실 그거는 해결되기가 당초부터 어려운, 그러니까 원래부터 분양되기 어려운 지역에 지어진 사업성이 떨어진 것이었다고 보는 게 맞고요. 서울이나 수도권에 어쨌든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에 지금 통계들을 보면 서울 지역의 미분양이 1000단위에서 900단위로 줄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보면 올해 수도권 아파트의 신규 분양가 흐름을 보면요. 그냥 팍팍 올라가는 게 느껴질 정도예요. 예컨대 광명 지역에서 신규로 분양한 아파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아파트의 분양 가격은 전용 8사 기준으로, 그러면 상반기에 전용 8사 기준으로 분양했던 아파트의 가격이 만약에 먼저 분양한 게 11억이다. 그러면 2달 뒤에 분양한 아파트 가격이 13억. 입지나 조건이 비슷한데 2달 상간에 한 2억 원씩 올라버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판이 되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거 뭐 어디 괜찮은 거 없나 이렇게 찾아보실 때 예전에 장기 미분양으로 남아있던 그런 아파트들도 이제 돌아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미분양 호수가 7월 말에 1081채에서 8월 말이 되면 976채로 줄어듭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에 아주 미분양, 장기 미분양의 상징 같은 미아의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이곳도 90채에서 72채로 줄었어요. 그리고 둔촌에 있는, 여기도 이제 장기 미분양의 상징 같은 아파트가 있었는데 역시 91채에서 63채로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사람들이 그냥 기다리면 장기 미분양이 아니라 분양가가 그냥 쑥쑥 올라가는 것만 보겠구나. 이게 막차일 수 있겠구나. 좀 불안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지금 금리가 연준이 이제 올해 인하할 확률은 이제 거의 없잖아요. 내년에도 상반기에 안 할 수 있는 확률도 지금 굉장히 높잖아요. 없죠. 하반기에 이제 할 확률이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지금은 과거 대비해서 굉장한 고금리인 거고, 그럼요. 물론 코로나 대비해서 네. 한다면 그 고금리가 조금 우리 생각보다 더 길어지는 거잖아요. 이 고금리 시대에 집값 이제 못 버틴다 그래도 이런 의견도 있잖아요. 고금리에 못 버티는데 올해 많이 샀잖아요. 아니, 고금리가 맞아요. 네. 사실 우리가 진짜 이게 무슨 붕어빵도 아니고 뭐 5%, 6%, 7% 우리가 언제 주택담보대출 금리 그런 얘기를,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만 해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좀 내려간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인터넷 은행들의 경우에는 3%대 후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덧 다시 올라가고 또 예금 금리가 5대 주요 은행도 4% 위로 올라가면서 하반기 들어서 금리가 다시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역대 최고치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50년 만기 대출까지 받아서라도 집들을 사시잖아요. 갈아타기 수요들도 있고 그걸 감당하고서라도 나는 집을 사겠다 혹은 옮겨가겠다는 수요가 여전히 짱짱하게 버티는 것 같고요. 아마 이게 저는 코로나19 당시에 집값이 무섭게 올라가는 걸 지켜봤던 분들이 그걸 선험으로 받아들이셔서도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20, 30대의 경우에는 태어나서 어른 되고 부동산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진 이후에 아마 집값이 떨어지는 걸 한 번도 못 봤을 거예요. 저는 어른 되고 집값이 떨어지는 걸 2번을 봤는데
아마 한 번도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본 거 아닌가요? 이번에 봤는데 금방 올라갔잖아요. 이번에 짧았으니까 지금 한 기간이. 집값 하락기가 한 7개월도 안 됐잖아요. 그쵸? 그럼 작년 여름부터 떨어졌어도 올해 1, 2월에 바닥 찍고 소폭 상승하면서 4, 5월에는 제법 올라가는 것들을 중심 지역 중심으로 본다면 보셨을 테니까 너무 짧은데 다시 올라가던데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특례보금자리론이라도 받아서 나는 떨어진 거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은 금리가 올라도 나는 지금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판단들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작년에 이제 집값 한창 떨어질 때 부동산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랬었죠.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1000건 미만으로 갔던 것 같은데 지금 전국이랑 서울 같은 경우 거래량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좀 정체 상황인가요? 아니면 계속 더 증가하고 있나요? 일단 8월까지는 늘었습니다. 8월까지는 사실 이게 전국 단위로 보면 평균의 함정에 오히려 빠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자꾸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서울 수도권에 모여서 살고 60%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아파트에도 선도 아파트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50 있잖아요. KB. 그렇죠. KB가 왜냐하면 내가 사는 아파트가 거기 들어가 있지 않아도 그 친구들이 움직여버리면 전체 시장을 좌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 아파트 가격을 좌우하는 그 통계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서울의 아파트 매매 그 거래량이 8월에 3,837건이었습니다. 이게 아무 일도 없을 때 그러니까 평시에는 보통 5,000건 정도 되니까 여전히 장기 평균보다는 하회하지만 많이 올라왔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전하고 비교하면, 그러니까 7월하고 비교하면 한 7% 정도 늘어난 수준이고요. 1년 전 같은 달하고 비교하면, 지금 말씀하신 거래가 실종됐어요. 네. 그때랑 비교하면 1년 전 같은 달은 713건이었어요. 서울 전체에서 이 아파트 공화국에서 근데 이게 5배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매매에 대한 사람들의 그 기대 심리나 이런 것들은 좀 살아났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금리 얘기했지만 그때보다 금리가 훨씬 비싸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준금리도 더 올라가 있고 근데도 기대 심리가 반영되니까 샀다.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지역적으로 편차가 굉장히 크고 전국 단위는 그렇게 확 살아났다고 나타나지 않지만 분명히 이런 것들은 확인이 된다.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모두 마찬가지인데요. 전체적으로 매매, 거래 이런 것들 전월 수준에서 소폭 살아나는 것들은 확인이 되고 전월세 거래는 좀 미미하거나 하락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지금 기대 심리가 살아났기 때문이라고 해주시는데 그럼 이 기대 심리가 살아난 거는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정부의 뭐 정책 때문인 건가요? 어떤 것들로 인해서 이런 기대 심리가 살아나서 사람들이 사기 시작한 걸까요? 이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건데 일단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총알이 받쳐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살아가는데 집은 필요한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는 상황에서 전세 사기가 너무나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신혼부부 청년층이 그나마 그 접근 가능했던 빌라, 다세대, 연립 같은 곳에서 너무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사람들이 아 저기 가면 안 되겠구나 공포감이 형성이 됐잖아요. 역시 아파트야. 아파트 시장으로 모두가 몰려가게 된 거예요. 아파트 시장으로 모두 몰려가게 되니까 아파트 수요는 계속 짱짱하게 받쳐지게 된 거고. 근데 월세를 부담을 하다 보니까 월세 이게 부담스럽죠. 장난 아닌데? 그리고 어쨌든 전세도 물론 은행에서 꺼서 내가 다달이 갚는 월세이기는 하지만 집에서 나갈 때 목돈 들고 나가잖아요. 근데 월세는 부스러지는 돈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내다보니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전세 대출의 경우에는 금리가 그래도 한참 높을 때보다는 약간 내려갔으니까 전세에 대한 수요가 다시 살아나서 연초보다는 전세 가격도 많이 올라갔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종합이 되면서 또 그쪽에 대한 수요가 좀 생겨났고 이런 것들이 보면 청년층이나 아니면 20, 30대들이 주택시장으로 계속 관심을 갖게끔 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전세보다는 정부가 그래도 저금리로 꺼준다는데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옛날에 고점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 아파트가 고점 대비 절반까지 떨어진 데도 있던데 서울 외곽 이런 곳들의 경우에는 그러면 여기 시장에 들어가시는 거죠. 이게 상반기에 나타났던 상황이고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 정부가 올해 예상했던 이 돈주머니의 총 합이 40조 원 정도 되는데 거의 다 쓰지 않았나요? 다 썼어요. 다 썼고 원래 이게
소진이 안 되면은 내년까지 이 추가 연장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네. 그럴 필요 없다. 조기 종료하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다 썼으면 조기 종료하면 향후 이제 뭔가 부스트업을 할 것들은 좀 없어지는 것들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려고 종료하는 거예요. 집값이 너무 또 오를까봐. 너무 오를까봐. 이 정책 네. 목표는 그냥 급락하지만 않게 낙하산 역할만 하는 건데 로켓 추진 장치를 달겠다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